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5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올림픽 기간 이제 3주 동안 스트레이트가 방송되지 않았는데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네, 성장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취재를 맡은 손병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하헌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하헌기라고 하고요. 추월의 시대라는 책을 썼고 지금 새로운 소통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시면서 책을 쓰신 거죠. 예, 책을 쓸 당시에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문 닫았나요? 예,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구독자 수가 꽤 많았던 걸로 아는데 예. 문을 닫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확증 편향 유튜브 상의 확증 편향을 조금 완화해 보려고 시작한 건데요. 역으로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양심상 그만뒀습니다. 구독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 보죠.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아. 이제 진영의 스피커처럼 원하는 분들도 많고 조금 기계적 균형을 맞춰달라는 분도 많았는데 그거를 뉴미디어 문법에 맞춰서 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스톱을 했습니다. 야, 어려운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제가 마스크가 지금 그 태극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제가 지금 쓰고 왔는데 이게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올림픽 때 이 국가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하는 그렇죠. 썼다. 그 저랑 같이 중계를 했던 이제 그 펜싱의 남현희 해설위원이 메달리스트. 선물로 줘가지고 같이 좀 쓰고 다니다가 오늘까지 좀 쓰고 왔는데 아이템이 하필이면 또 이게 어쨌든 또 일본과 관련한 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일단 최근에 어쨌든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진짜 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가장 먼저 말이 나왔던 건 이제 이순신 장군의 신에게는 뭐 국민들의 뭐 응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그 급식소 관련된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올림픽 자체가 아무래도 그 동일본 대지진과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극복하는 그 거기 아예 나와 있어요. 그쪽 이제 도쿄올림픽 책자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리컨스트럭션, 재건 이게 아예 올림픽을 관통하는 주제였다 보니까 더 좀 민감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법 내려온다까지 시비를 거는 건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거 확실히 그 대회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열렸는데 어쨌든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 그걸 좀 한국한테 뒤집어 씌워서 좀 희생양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그리고 최근에 가장 저는 기분 나빴던 게 일본 선수들 경기에 뭐 우리 취재진이 한국 취재진이 뭐 플래시 같은 걸 막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쏴가지고 경기력을 뭐 일부러 방해를 했다 뭐 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제 일본 네티즌에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확증 편향이 이미 돼버려가지고 정말 이 한국 언론이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지만 확인 결과 한국 언론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경기장도 거의 그 중계 카메라 같은 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 언론의 카메라와 조명이었던 걸로 밝혀졌는데 아직도 일본 내에서는 상당수가 한국 언론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명 테러를 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계속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과한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뭐 도쿄 대지진인가요? 그때도 뭐 한국 조선인들이 뭐 불을 질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너무 역사가 좀 그렇습니다. 떠오르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올림픽 그 개회식이라는 거에 세계 각국 정상들이 가냐 안 가냐가 마치 이제 거기서 짧게라도 어쨌든 회담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창 때는 진짜 많이 여러 나라에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베 총리도 왔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이런 관심도가 좀 높았는데 결국 거의 온 사람 중에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올림픽 개최가 파리였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이 안 올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질 바이든 여사가 대신해서 오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그 올림픽 개회를 앞두고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참석한다 안 한다를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답도 안 해줬고 근데 일본 언론에서 뭐 우리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뭐 근데 올리면 오고 뭐 이런 듯한 분위기를 계속 흘려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그리고 또 오더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줄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잠깐 만나는 건 15분짜리를 가능하겠지만 뭐 네. 이렇게 얘기했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때 그 결정적인 게 있었죠. 소마공사에 정말 조금 입에 담기 좀 민망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사실 뭐 별 관심도 없는데 니네가 뭐 그렇게 해놓고 그러냐는 식으로 뭐 사적인 대화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JTBC였죠. 그 망언 빼고 그냥 논리적으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네. 뭐 일본은 한국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신경 쓰지 않으면은 무역 분쟁 같은 게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거죠. 뭐냐면 옛날 같으면은 한국을 약간 자기 아래로 낮잡아 보는 식의 어떤 혐한 정서였으면 지금은 초조해야 하는 게 읽혀요. 웹상에서도 보면은 뭐 BTS의 뭐 그 차트가 그러니까 저 빌보드 차트가 날조다 이런 얘기까지 막 돌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신경을 쓰인다. 하지만 말로는 난 너희들 신경 쓰지 않아.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곁눈질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심지어 그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서도 어쨌든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지 소재 부품과 관련해서 이제 위안부 합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예. 결국 우리가 국산화에 대부분 성공을 하면서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뭐 하나의 성공담이 돼버렸고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내 기업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타격을 받았죠. 그쪽에서 먼저 공격이 들어왔는데 지금 실패하고 우리가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또 됐잖아요, 소장님. 예, 그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BTS 때문에 아라시가 미국 진출한다고 또 그 일본의 대표적인 국민 아이돌 그룹이 옛날 아라시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아라시가 미국 진출을 하겠다고 했다가 쓸쓸히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아라시 얘기를 하면은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제 세대까지만 알 거예요. 예, 밑에 20대들은 세대들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예. 가물가물한 정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H.O.T.랑 비슷한 시대 아이돌 인 거죠, 사실. 인데 그분들이 미국 진출을 BTS를 잡겠다고 가셨다가 BTS의 발끝도 못 잡고 그렇죠. 오셨잖아요. 저는 엑스제팬 정도까지밖에 몰라요. 국장님 그때가 입사하실 때쯤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IMF 이전 얘기일 겁니다. 확실하게.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어쨌든 소마공사는 일본으로 송환이 됐고요.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평가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의외로 상당히 좀 이 사람은 친한파에 가까운 사람이다. 지한파. 네. 지한파고 또 한국에 대해서 아주 우경화된 일본 보수 측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잘 알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교관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디폴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지금 보는 약간 외교관이니까 더 알 텐데 이 올 초에 4월, 5월 연속해서 뭐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렇죠. 일본이 가져간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게 하는 어떤. 반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뭐 상당히 큰 성과들이 있었죠. 엄청 큰 성과. 백신도 그렇지만 역시 그 미사일 구도 제한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사실 낸 거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더 초조했겠네요. 왜냐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원래 과거에 동북아의 전략 중심은 일본으로 삼았던 그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조금씩 이동해 온다는 게 증거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인가요? 일본이 국방비 증액하겠다는 기사가 났었어요. 약간 좀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백신 생산 기지, 동북아시아의 백신 생산 기지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에 큰 위기감을 좀 일본은 느끼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아베 정권이 8년 정도 있다가 그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아베 총리가 물러나고 스가 요시히데가 당시 이제 관방장관을 오래 했었잖아요. 그랬던 분이 이제 어쨌든 새 총리가 됐는데
뭔가가 좀 변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의외로 기대를 안 하셨고 거의 그게 그대로 됐습니다. 이게 뭐 아까 우리 그 스튜디오에서도 송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아베 2탄이지 무슨 이게 스가 1탄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이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것 같으세요? 소장보 씨는 어떠십니까? 뭐 해체는 되겠지만 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게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늘 저랬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위안부 문제도 인정을 했고, 전향적인, 근데 그게 뭐냐면 그때는 국력 차이가 더 많이 났어요. 한국이랑. 그러니까 일본도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잡아 볼 때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했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조선 중기에 보면은 조선 통신사들이 처음에 일본에 대해서 문화적 우월감 가지다가 좀 있다가 에도 시대 때 일본이 발전하면서 추월당할 거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더 무례하게 굴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왜 저렇게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 때보다도 더 극심하게 구는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반증으로 저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국제사회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본이 언제까지고 저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민당이 뭐 워낙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한국과 특히 북한 이슈와 관련된 거는 자민당의 집권 플랜에 되게 중요한 이슈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사실 지금 올림픽을 또 공교롭게 이 계기로 자민당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도 지금 너무 많고 스가 총리의 뭐 지지율도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분간은 뭔가 탈출구가 필요할 수 있겠죠. 시선을 외부로 돌린다든지 뭐 적을 바깥에 있는 적을 공격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내부 결속 비난을 좀 막아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소마공사 건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예전 같으면 램지어 교수 건으로 예를 들면 그게 해석을 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로비를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이상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 학자들이 막 발치고 서명을 하고 그럼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국가는 계속 그걸 눈뜨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략 수정을 어느 시점에서는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지금 그 램저 때처럼 노력을 하긴 해야겠죠. 사실 최근에 가장 불거진 건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위안부 합의.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으로 바뀐 이후에 사실상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다시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바꿀 수도 없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인정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되자 일본 정부에서는 아니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 간의 합의를 이렇게 신뢰를 내팽겨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 말은 일리는 있어요 사실. 국가 간의 합의였다. 불가역적이라는 단어 니네 나라 대통령이 사인을 한 거 아니냐. 좀 심각해졌는데 좀 학계나 이런 데에서는 이 불가역적 이거 어떻게 보는 것 같습니까? 이번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간에 도장을 한번 찍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사실 그게 뭐 무효한다?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제 학자분들은 그 자체를 인정을 하되 그 문항에 보면은 일본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다. 반성하고 뭐 사죄하고 또 미래 세대 교육을 하고 그런 조치들을 전제로 한다고 써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일본이 뭐 우리한테 또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일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전제가 안 돼 있는 데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진전을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부인하고 부정하고 뭐 교과서 같은 데서도 종군 위안부를 종군을 빼버리든지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이거 과연 진짜 그때 합의가 맞았던 것이냐, 그때 합의의 사안이라도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딱 불가역적이다 그 말 하나에 꽂혀서 더 이상 뭐 대화를 안 하려는 그런 걸로 보이죠. 아니 근데 이제 송 기자한테 좀 궁금한 게 좀 어느 정도로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사실 한국과 일본이 느낌상으로는 많이 뭐 수렴된 것 같다 이런 건 있지만 숫자로는 잘 못 봤었는데 그렇죠. 정경련에서 발표한 건데 국가 신용 등급이 한국에도 높더라고요. 일본보다. 그게 저도 약간 좀 놀랬고 그리고 이제 그 1인당 GDP를 그 물가 같은 걸 감안해서 뭐 PPP 이렇게 부르던데 그것도 이제 한국이 더
앞질렀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로 일본은 뭐 나라는 부자여도 국민은 뭐 가난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좀 숫자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제조업 경쟁력 지수도 한국이 앞서고. 그러니까 GDP가 3번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뭘 같이 봐야 되냐면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10배였어요. 10배 그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렇게 뒤집어 엎었다는 그 맥락을 하나 봐야 되고요. 또 인구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히 3배 차이 난다고 볼 게 아니라 인구가 많다는 점도 감안해서 보면 거의 따라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무역량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수출입량이 일본의 한 80% 이상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나라 크기, 국력 크기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정도가 아닌가. 사실 일본 같은 경우가 되게 유리했던 것이 땅덩이도 물론 섬나라긴 합니다만은 진짜 넓어요. 국토 면적도 그렇고 인구가 1억이 훨씬 넘기 때문에 거기는 그 내수만 가지고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는 나라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정말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다 따라왔다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추월을 국면에 가는 거죠. 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가끔 어떤 뭐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세계 뭐 기업들 이렇게 성장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네. 진짜 그 뭐 도시바나 뭐 파나소닉 뭐 이런 뭐 샤프 뭐 이런 그 일본 기업들 세계적인 과거의 세계적인 그러니까 기업이었고 막 워크맨으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뭐 소니라든지 막 이런 기업들이 어느 순간 이제 삼성과 LG에게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야, 근데 진짜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마이마이를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과 워크맨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과 잠깐 얼마나 어렸을 때입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얘기하지 예. 않겠다. 불리하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때에서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가 한참 이제 CD 플레이어, 포터블 CD 플레이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게 이제 제일 쳐주던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나소닉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이 파나소닉 CD 여러 가지 플레이어.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네. 디자인 심플하고. 예. 요즘 20대 초반한테 워크맨 얘기하면 유튜브 채널로 할걸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장성규 씨가 진행하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좀 많이 기억에 남을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뭐 소니는 역시 이제 요즘은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쪽으로. 플레이스테이션. 예. 그리고 뭐 이제 닌텐도라든지 뭐 이제 카메라 제조 회사 정도. 예, 그렇죠. 카메라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일본이 분명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소비재 말고 네. 일종의 말하자면 B2B 소재들 있잖아요. 그런 화학 제품들은 여전히 일본이 세계적인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산화를 많이 했다는 게 이번에 맞습니다. 저쪽이 이번 반도체 전쟁. 우리가 전쟁을 거의 전쟁 건 거였잖아요, 사실. 그래서 니네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수출 품목인데 우리가 반도체 만들 재료 안 주면 니네 망할 거야. 뭐 불소수소랑 뭐 몇 개가 있었죠? 불화수소. 불소수소래.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뭐 이렇게. 예, 뭐 몇 개가 있었죠. 근데 뭐 결국 그거 이제 다른 팔로 찾고 대만 쪽도 뭐 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 본인들이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규모가 있으니까 팔로를 찾을 수 있었잖아요. 본인들은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 못 팔면은 본인들도 망하잖아요. 그 일본의 유명한 건 강소기업들이 되게 많다는 지점인데 그렇죠. 강소기업들에서 결국 삼성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다가 우리 안 팔 거야 그러면 돈 어떻게 벌 거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반도체 그렇죠. 회사인데. 근데 그걸 못 팔게 되면 그래서 뭐 일본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막상 공격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이 소부장 독립을 했다고 하는데 본질을 보면은 아예 일본이 공격 자체를 못했다. 왜냐면은 진짜 삼성이랑 거래 안 하면은 우리가 힘든데 해서 2년 동안 흉내만 냈다 공격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오히려 당시에 이제 아베 정부에게 누구를 위한 거였냐. 이거는 뭐 일본 정부의 자존심 싸움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소기업들이 아주 강했던 기업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뭐 제 나이대 정도까지만 해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던 시기를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이제 쭉 보면서 원래 미국 다음에 일본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그 생각이 되게 많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는 판도도 소장님 조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한국학이라는 게 네. 한국학이라는 게 서양에서 동양을 연구할 때 한국을 들여다 보려면 일본이라는 렌즈로 봤어야 됐어요. 왜곡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학자들이 영어로 한국에 대한 소개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아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렌즈를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한국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평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추세상 점점 더 이게 더 넓어질 거라는 거죠. 이런 영역들이. 근데 일본이 지금처럼 약간 우리한테 따라잡힌 거 뭐 이런 현상이 사실은 미국의 어떤 영향력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일본이 한창 경제 상장을 하고 있을 때 80년대 중반인가요? 플라자 합의인가요? 예. 그 엔화 절상 요구하면서 그렇죠. 미국이 예. 지금 주저앉힌 중국한테 느낌. 견제하는 것처럼 당시 이제 일본이 대국으로 떠오르니까 경제 공룡으로 떠오르니까 엔화 절상을 요구해가지고 일본이 그때 거품이 확 빠지는 상황이 됐었고 그 여파가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불안, 예. 버블이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은 하긴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보면 일본이 그때 당시에 너무 나댄 것도 있었죠. 이런 판단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확실히 근데 좀 다른 게 저보다 조금 더 이제 위의 세대의 선배들과 저보다 오히려 이제 후배 세대들을 보면 지금은 젊은 층이라고 볼 수 있는 뭐 20대 이런 친구들은 일본에 대해서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열등감도 없고. 열등감 같은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90년에 그 일본 문화 개방했었잖아요. 그 전까지 제 중고등학교 때는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나 이런 거 작품들 삐판 테이블 다 해적판으로 이렇게 해적판. 구해서 몰래 보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그때 당시 지금 말씀하셨던 일본 J-팝 같은 게 오히려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때가 그때는 그때였죠. 엑스제팬의 음반이요 나오긴 나왔는데 인스트루멘탈 네. 경음악만 있었어요. 일본어 일본말을 가사가 하니까. 나오는 거는 네. 수입이 정식 수입은 그렇죠.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당연히 우리에게 BTS가 있고 블랙핑크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보거나 모든 면에서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래서 전에 우리 스트레이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싫어요? 물어봤을 때 여론조사에서 일본보다. 중국이 제일 싫어로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북한, 일본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조금 많이 바뀌었다. 실제로 일본을 신경 쓰지 않는 건 우리가 가는 거군요. 예. 지금 관심 일본이 자체가.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경 안 쓰는 건 우리나라. 그렇죠. 젊은 세대들. 예.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늘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중국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까지 얘네를 무시를 못했는데 가장 무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약간 분위기가 국뽕으로 흐르는데. 아니 근데 이게 물론 제가 오늘 네. 유독 마스크에 태극기가 이렇게 아니 그렇지만 근데 소장님 확실히 우리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아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나친 국가주의 네. 소위 말하는 국뽕 네.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보통 한국인들은 그 국뽕을 생각보다 싫어해요. 근데 옛날 국뽕이랑 지금 국뽕이랑 근데 조금 양상이 다른데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전 국뽕은 이거예요. 두유노예요. 두유노. 두유노 두유노 김치. 박지성. 어. 두유노 싸이. 예. 싸이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강남 스타일. 근데 누구도 두유노 BTS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자긍심이라는 게 예전 같으면 어떤 열등감의 발현이거든요. 국뽕이라는 것도 우리도 이 정도 되는 어떤 게 있어. 이거 혹시 너 아냐? 이건데 지금은 어차피 다 아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자긍심을 찾아가는 중이라서 국뽕이 맞긴 하지만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예전의 국뽕을 지금 표현을 하면 구려지는 거죠. 요즘 세대 표현을 촌스럽지. 하면. 그러니까 구리지 않은 국뽕. 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약간의 느꼈던 뭐 자부심 네. 이런 것들을 약간 은연중에 느끼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걸 드러내놓고 하는 거는 좀 촌스럽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국 출신 퀸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퀸은 퀸이죠. 네, BTS는 BTS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국뽕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국면이 아마 올 거예요. 그게 두유노란 말이 점점 우리가 안 쓰는 것처럼 그런 국면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뽕을 굳이 경계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금 그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의 뭐 역사 왜곡이라든지 역사 부정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의 어떤 동조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민이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거나 일본을 도외시하거나 해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그게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약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웃 나라와 또 앞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건 또 분명한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저는 뭐 한일 양국 간의 또 외교는 외교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언급했던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그런 건 인권의 문제잖아요. 그냥 국제사회에 커먼센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대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을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는과 동시에 그 문제에 너무 잡혀가지고 국익적 관점을 훼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양측에 다 노력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사안에 따른 분리 대응 이 부분을 해법으로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도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있었고 저희 정부가 계승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쨌든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으니까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같이 지겠다라고 해서 일본에 좀 다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마다 방법이 다 다르긴 하고 또 정치권에 있는 정치적인 어떤 해법도 좀 다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거국적인 토론, 우리 전체적인 토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대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쵸. 사실 뭐 우리가 더 이상 우리나라 안에서만 뭘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외 무역이 정말로 중요한 나라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해서도 이런 이슈와 이런 얘기들은 늘 있어 왔고요. 이렇게 뭐 끌려가느냐, 뭐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안 하면 당장 우리 경제에 정말 어마어마한 여파가 올 텐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또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늘 불리는 일본과 또 일본의 그 극우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것에 동조하는 우리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오늘 좀 전해드렸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끝났습니다만 또 패럴림픽이 이어지고 정말 인류 화합과 평화 올림픽 정신이 그런 거잖아요. 뭐 평등의 가치 그리고 뭐 서로가 함께하는 화합의 가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올림픽의 가치인데 정작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오늘 아마 여러분께도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새로운 소통 연구소 하헌기 소장님 나오셔서 정말 좀 너무 재밌게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유튜버실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역사가 오래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귀한 시간 또 즐거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손병상 기자 취재 정리하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클로징 해주시면 됩니다. 뭐였죠? 구독, 좋아요. 전직 유튜버로서 이거 구독 좋아요. 그거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했긴 했는데요. 그 다 한다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렇죠. 그리고 본방사수. 우리는 본방사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안 되겠다. 하 소장님. 한번 해주시죠. 프로가 무엇인가.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유튜브 링크 좀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제가 나왔을 때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야지 제가 또 여기저기서 불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뭐야 이거. 역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